손흥민의 의도적인 디코이 런들이 없었다면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체코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오영규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꽤나 많은 분들이 오영규 선발로 쓰고 손흥민 조커로 써야 된다. 체코전 때 손흥민 원톱 빼고는 다 좋았다. 요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손흥민, 오영규 중에 누가 선발이어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 김민재 선수가 이재성 선수를 평가할 때 밖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선수들만 아는 그게 있는데 요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선수들이 말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보는 축구와 우리가 보는 축구,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자, 그럼 손흥민 선수가 체코전에 미쳤던 보이지 않는 영향력, 그 첫 번째가 뭐냐? 상대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김승규 선수의 생각이에요. 체코전 끝나고 대표팀 인사이드 캠 영상을 보니까 김승규 선수가 체코전의 숨은 주역으로 손흥민 선수를 꼽았어요. 손흥민과 숨은 주역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김승규 선수가 그렇게 꼽은 이유는 전반전에 우리가 수비 뒷공간에 롱볼을 많이 때렸는데 그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미친 듯이 스프린트를 해주면서 상대 센터백들을 스프린트하게 했고, 그래서 이 상대 수비수들이 빨리 지쳤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눈에도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침투하는 건 보여요. 근데 이 움직임이 상대 수비수들을 더 빨리 지치게 했고 그게 그 이후의 경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근데 김승규 선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를 그렇게 지치게 한 것 때문에 우리의 역전골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승호 선수가 요 패스를 한 번에 뒷공간에 돌려놨을 때 이 상대 젤리니 선수가 황인범 선수를 빠르게 못 쫓아갔거든요.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때도 요 앞뒤에 있는 선수들이 반응 속도가 느렸어요. 끝까지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한 끗 차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체력을 누가 빼놨냐? 전반전에 손흥민.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 선수가 누가 있었냐? 과거 첼시에서 뛰었던 베르너 선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르너가 2021 챔스 결승전에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그 당시에 찬스를 꽤 놓쳤어요. 자, 그런데 베르너 선수가 엄청 빠르거든요.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럼 맨시티 센터백들이 또 햄스트링 120% 써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빨리 지치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 장면에서 베르너 선수가 또 대각선으로 깊숙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갔죠. 중앙 공간 벌어졌죠. 그 사이로 하베르츠가 침투하면서 요 패스가 들어가가지고 결승골을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승전에 베르너가 찬스를 놓쳤던 장면들만 보면 되게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첼시의 감독이었던 투엘 감독이 베르너의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하지만 전술적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고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전 원톱으로 박은 겁니다. 체코전에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체코전 때 손흥민 선수가 미쳤던 보이지 않는 영향력 두 번째가 뭐냐? 그래비티예요. 중력이죠. 이건 농구에서 더 많이 쓰는 개념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는 거. 스테판 커리처럼 더 좋은 선수일수록 상대 선수를 더 많이, 더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에서 그 그래비티가 가장 강한 선수가 누굴까요?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아닐까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 그래비티 때문에 우리의 첫 골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강인 선수가 볼을 여기서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요 사이 패스를 받으려고 이렇게 살짝 움직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 상대 4번 수비수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 전에 여기서 잡아서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도 때렸었고 또 끌고 가서 감차 시도도 했었잖아요. 무서웠잖아. 그러면 요 선수로서는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침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기가 막히게 접어가지고 칩샷 때린 거, 그건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이지만 요 그래비티, 요건 눈에 잘 안 보인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했다. 자, 그리고 그래비티 관련해서 또 디코이 런이라는 게 있어요. 미끼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네 다 어그로 끌려서 컵백할 공간이 나서 여기서 들어갔어. 그러면 요 움직임이 디코이 런인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공격수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공을 받으려고 뛰었어. 그래서 동료한테 공간이 만들어졌어. 그럴 때 언론에서 야, 디코이 런 지렸다, 약간 과대하게 해석을 하네.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수준 높은 선수들은 자기가 진짜 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도로 뛰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볼이 오더라도 골 넣기 너무 힘들거든요. 각도가 너무 없어. 근데 요 뒤에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요 구탱이로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메시, 또 그리즈만, 똑똑한 선수들.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도 그 레벨이라고 봐요. 정말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체코전 때 이강인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잘했죠. 하지만 손흥민의 그래비티가 없었다면, 손흥민의 의도적인 디코이 런들이 없었다면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대표팀 경기들 보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상대가 이강인만 집중 마크 하면서 경기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었거든요. 손흥민, 이강인 둘 다 있어야 서로의 그래비티가 다른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더 활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향력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감독에게도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는 것도 되고 이렇게 내려와서 받아주는 것도 되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전술
전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툴입니다. 자, 체코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전술적으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 체코가 전방 압박을 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전방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 보통 축구팀들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짧게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상대 공격수들이 지칠 수 있겠죠. 그러다가 풀어내죠. 그러면 마치 역습과 같은 형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 전방 압박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 우리가 체코 전반전 때 했던 것처럼 뒷공간에 때려 놓는 거예요. 그럼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미드필더들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격수들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빵빵 때려 놓는 걸 반복하면 이 상대 공격수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또 때리겠지? 우리도 따라 내려가야겠지? 그러면서 슬슬 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전방 압박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여기서 또 짧게 돌리면 돼.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뒤에서 짧게 돌리든 뒷공간에 빵 때려 놓든 어떤 걸 하든 손흥민 선수가 필요해요. 왜냐면 뒷공간에 때리는 거 손흥민 선수 겁나 빠르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짧게 돌린다고 해도 결국 상대가 우리 미드필더 둘을 타이트하게 막거든요. 그럼 줄 데가 없어요. 그때 원톱이 내려와서 받아서 돌면 또 역습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뛰고 받으러 내려오고, 요 플레이의 퀄리티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오영규 선수보다 아직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썼을 거고요. 체코전 스탯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고 시속이 35.2, 양팀 통틀어서 제일 빨랐더라고요. 여전히 뒷공간으로 뛰는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내려와서 볼 받고 볼을 지켜주고 연계해주고 볼 운반이 돼요. 그 측면에서도 오영규 선수보다 조금 낫죠. 물론 박스 안에 맹수처럼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건 오영규 선수가 더 나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상대를 지치게 하고 그래비티가 강하고 전술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고, 요런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박아둔다, 그리고 조커로 쓴다, 이건 너무 아깝지 않나? 꼭 손흥민, 오영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나요? 아니죠. 오영규 원톱, 손흥민 왼쪽, 그렇게 해도 되고, 투톱 하면 또 어때요? 상대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요즘에서 우리가 또 지루를 떠올려 봐야 돼요. 2018 월드컵 때 프랑스가 우승했죠. 근데 지루가 거의 전 경기를 원톱으로 뛰었음에도 골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유효 슈팅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죠. 아니, 공격수 맞아?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다르게 봤어요. 타겟맨으로서 경합해주고 연계해주고 상대 센터백 끌어당겨주고, 그래서 은바페 그리즈만이 활약할 수 있었다, 요런 얘기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데시안 감독도 공격수한테 득점만이 전부가 아니다, 요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루랑 손흥민 선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비를 너무 열심히 해. 지루가 있기 때문에 은바페가 좀 덜 뛰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손흥민 선수 제일 스타인데 수비 제일 열심히 해. 그러니까 김승규 같은 선수들이 숨은 주역이라고 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해버지가 떠오르죠. 제일 스타인데 수비 제일 열심히 해. 그런 또 주장의 역할이 팀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 오영규 선수 너무 사랑합니다. 마음 같아서 그냥 둘이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다음 주 금요일이 멕시코전입니다. 조 1위가 낫다, 2위가 낫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몰라, 일단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입니다. 우승 가자!